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꺼번에 2개의 보고서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디어 스크랩도 안 하고 잡담도 안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문제의식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사실은 전화 한 통. 한겨레 21에 서보미 기자께서 기사를 쓰면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역전세난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도에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민원연에서 모니터한 게 있냐라고 일단은 물어봤고요. 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랑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낼 거면 우리가 한번 모니터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이미 보도를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모니터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이런 논란이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썼다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코멘트를 이제 부탁을 해서 부동산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가 모니터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신문방송 모니터 팀에게 각각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모니터 해보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전세난이나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현상과 이 현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역전세랑 깡통 전세는 뭐예요? 이게 좀 간단하게 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를 오다 가다 한 번씩은 좀 마주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역전세난은 전세난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보통 이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전세가 없어서. 근데 역전세난은 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깡통 전세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매물이다. 그래서 이게 깡통 전세다. 이런 식으로의 단어 형성이 된 겁니다. 거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깡통 전세의 의미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전세값이 더 비싸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세값은 집값에 뭐 40%, 50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요즘은 7, 80%까지 가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뭐 그 가격에서 이제 집값보다 싸잖아 전세가. 그죠. 근데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실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내가 너무 전세를 70% 80% 살았는데 집값이 떨어져 20%. 그럼 거의 비슷비슷해져 가지고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집이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 지금 이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구나. 집값이 더 낮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큰일이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이제 담은 내용이죠. 그래서 역전세난이나 깡통 전세 모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미 집이 이제 뭐랄까 올랐을 때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언론이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거든요. 저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안 떨어진 지역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집을 되게 많이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뭐 손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전세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의 그리고 규제.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가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우리 집이 지금 이사 간 집이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이고.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또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우울해하시죠. 나는 즐거워해요. 또 어디로 가시? 어디로 한번 또 움직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난 분명히 들었는데 네.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가 걱정이라는데 왜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집값이 하나도 안 떨어졌나 아, 그래요? 이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언론이 말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니터 결과를 보면서 절반의 사실이구나 이것이. 그렇죠. 절반. 어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역전세난이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구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네,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송 모니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민원년 신문 방송 모니터. 예스 올 예스 특집. 네, 오늘 그런 노래도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합니다. 네, 트와이스의 Yes or Yes라는 아, 그것도 한국 노래입니까? 네. 게다가 아이돌 노래. 이게 이거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네, 몰라요. 저도 아는데. 네, 한 번쯤은 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 내용이 네. Yes or Yes입니다. 그러니까 Yes하고 Yes 중에서 선택을 해라. 요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죠?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고르기만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보도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답정론인데 약간 네. 다른 답정론입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비판받으면 돼. 요거예요. 그렇지. 네. 넌 그래서- 뭐래도 비판받아.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부동산 이 가격 보도, 전세 보도 이런 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한국감정원이 발표를 하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요 결과가 이제 매월 또 매주 발표가 돼요. 한 번씩. 요게 발표가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받아 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몇 주 동안 떨어졌다. 혹은 뭐 최초로 떨어졌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지상파 혹은 뭐 종편에서 또 저녁종합뉴스에서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진행이 돼요. 실제로 지난달 8일에도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오자마자 온라인 경제지들이 수치에다 대고 최근 15주 연속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지상파 또 저녁종합뉴스 이런 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보도가 흐름이 일단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봤더니 일단 보도가 나온 일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일에 JTBC, TV조선 채널A가 역전세난 우려 보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1일에는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그러니까 21일에 좀 더 적극적인 보도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깡통전세, 뭐 역전세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이 보고서를 방송 보고서를 쓰신 조선이 인턴이 이걸 유심히 보다가 네. 이상하게 같은 지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인 거예요. 어디 지역이냐면 이게 서울 송파구 강남구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송파구 강남구만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깡통전세가 될 거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예시가 왜 나왔을까? 이걸 추적해 본 거죠. 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송파구 강남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은 비쌉니다. 비싸죠.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집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죠. 네,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비싸요. 네. 그렇게 비싸면 집값이 떨어지는 낙폭도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전세난 우려를 하기 쉬운 예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주구장창 찾아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채널A인데 채널A는 송파구에 위치한 9,000채에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규모 전세 물량이 동시에 풀리면서 전세 가격도 시세보다 2에서 3억 정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세입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최근 15주 연속 떨어졌는데 올해 서울에서만 예정된 아파트 공급량은 4만 채로 200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널A가 간 데가 송파구죠. 그럼 다음 보도를 한번 보자고요. TV조선이 갔던 데 어디냐? 여기도 송파구예요. 한리오 아파트죠. 한리오 똑같아요. 아파트. 네.
똑같이 가가지고 3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뚝 떨어졌다. 어이구야. 뭐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는 뭐 물론 낙폭에 대한 규모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똑같이 송파구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평균 전세값은 2년 새 700만 원. 강남구에도 가서 강남구에서는 평균 전세값이 2년 새 2,500만 원 내렸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세값이 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11일 날 보도를 낸 방송사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11일 날 달랐느냐? 11일 날도 똑같아요. 11일 날 그냥 방송사만 추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KBS 그리고 TV조선 11일 날 다룬 방송사들도 똑같이 송파구 강남구에 가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인터뷰 사례를 보여주면서 송파구 강남구 이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진다.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져본 겁니다. 우리 조선 인턴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이유를 뒤져본 거예요. 실제로 전국 평균으로 이 전세값이 떨어진 게 2.67%였다고 해요. 2.67%는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특히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 울산광역시 13.63% 떨어졌고 경상남도 역시 11.29%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전국에서 1, 2위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지역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강남, 송파잖아요. 강남, 송파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살펴봤더니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전보다 1.78%가 높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2년 전보다. 일단 수치가 높은 거예요. 뭐지?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정도의 수치로 올랐어요, 전세값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파 강남은 예시를 들기 좋은 지역이라고 했죠. 떨어졌어요, 송파 강남은. 마이너스 0.82%, 0.8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전국 평균이 2.67이잖아요. 크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67만큼 다 떨어졌는데 송파 강남은 82만 떨어진 거예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우려를 할 거면 울산에 가서 보도를 했어야죠. 울산 지금 13%가 떨어졌어요. 울산은 멀잖아. 울산에 가서 보도를 했어야죠. 가기 귀찮은데? 이런 아니, 식으로 멀어서 하는 안 거죠.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 나는 그래요? 울산에 가서 조금 있다 호들갑을 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진짜 지금 큰일 났다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항상 강남 4구 그렇죠. 뭐 여기 약간 상징적인 부동산 부동산은 역시 강남이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여기부터 찍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가격 차가요. 몇 퍼센트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떨어지는 금액을 상징적으로 좀 약간 충격을 주려면 강남 쪽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 울산에 가서 뭐 몇 퍼센트 떨어졌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정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띄우거나 떨어뜨리거나 선전선동하는 그런 도구로 부동산 보도가 이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강남 쪽을 자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앞서 이 방송사들이 보도했듯이 정말 집값이 떨어져서 이런 식의 깡통 전세, 역전세난이 우려가 되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 보고서에서 울산 지역을 분석한 결과가 뭐였냐면 조선 경기 위축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에 경남 일대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값 하락폭이 커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위축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조선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전세 물량이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동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더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비슷한 가격대라면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더 많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석이 있는 걸 보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전세값이 떨어지는 건데 그쵸. 이걸 가지고 마치 부동산 규제하니까 정부가 부동산 규제하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방송사 어디였느냐? SBS 한 곳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아. 제대로 보도한 곳. 네, 진짜 제대로 보도한 곳이 SBS 한 곳밖에 없는데 SBS 손영환 기자의 2월 11일 보도 역전세난 거품 전세값 보증금 찾으려면 이 보도였는데 이 보도에서 SBS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역전세난에 대해서 우려는 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에 비해 2.6%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조선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제나 울산 지역의 경우 2년 전에 비해 각각 35%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아직은 1.78% 높은 상황이고 아파트 공급이 많은 서초와 송파구 정도가 조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봐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이게 팩트라고요. 잘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SBS가 가장 잘 짚은 점이 이건데 지방의 경우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의 경우 일부 언론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역전세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네. 앞에서 이렇게 호들갑던 보도들 잘못된 거다. SBS만 짚은 거예요. 네. 진짜 충격적이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방송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 탓을 해야죠. 정부가 규제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다. 해야죠.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까요? 조선. 채널이에요. 그렇죠. 채널A와 TV조선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런 설명은 일단 없어요. 이 앞선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요약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 떨어졌다. 그렇죠.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집값이 대폭 정말 그 정부 대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으면요 칭찬을 해줘야 좋은 거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경제 신문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니까. 아니야 그것도 제발 그러니까 더 사실이 떨어져라, 아니라니까 아직 별로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더 떨어지라. 봤을 때 네, 정부 잘하고 있다. 이게 실효성이 없고 아직도 다 버티고 있어요. 그쵸, 이 그쵸. 부동산을 왜냐면 금리가 아직 그렇게 뭐 괜찮거든.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신화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안 떨어지는데 그나마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날 정도라고 얘기하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역전세난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거든요.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지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그게 문제거든. 칭찬해야 될 것과 비판해야 될 것.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 이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말해도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칭찬할 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문제, 작게 문제라고 보이는 것을 확 키워가지고 그거를 걱정하니까 그게 우리는 이제 답답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어떻게 걱정하는지 봅시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TV조선인데 TV조선 강동원 기자의 따져보니라는 일종의 팩트체크 코너예요. 네. 팩트체크에서 이런 걸 하는 물론 할 필요는 있어요. SBS처럼 하면 되죠. 근데 물론 TV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투기와 거품에 노출됐던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부작용도 생깁니다. 앞서 보신 역전세난이 대표적이고요. 잘못하다가는 중산층의 몰락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집이 있는 중산층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뒤에 집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때문인데요. 자, 만약 정세 자금 대출을 받았었다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은행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엔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반은 맞죠. 그러면 그쵸, 중산층은 부동산 재테크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됐었고 애초에 그리고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무리하게 해주지 말았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지네들이 그렇게 재미 보려고 막 했다가 부동산이 잡혀 정부 정책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몰락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부실의 어떤 상황에 위기에 처해 그게 꼭 정부 정책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계속 제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게 이 TV조선의 말이 일면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모든 그 정부가 국가기관이 또는 정부가 중산층을 계속 떠받들어주기 위해서 부동산을 계속 올려줘야 돼? 그들이 계속 집을 사고 그들이 계속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 얘네들 안 망하게 하려고. 얘네 부실하지 않게 하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설명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원인을 다 짚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투기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조장이 됐느냐 혹은 대출 규제를 어디서 많이 풀어줬느냐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은 일절 없어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정부만 까는 거예요. 과거에는 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번에는 공급 과잉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 안 하면 공급 안 그죠. 했다고 네. 난리치고 정부만 잘못한 공급했다고 거예요. 난리치고. 네. 아유 열통 터져. 이게 진짜 웃기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채널A도 똑같이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방송사가 완전히 타겟팅을 맞추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할지 결정한 다음에 보도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그죠. yes or yes예요. 너는 뭘 골라도 비판받게 돼 있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황당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을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쵸. 부작용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부작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점의 시작이 어디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결국은 정부가 또 실패했다.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선 인턴이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집값이 올랐을 때는 니네 집값이 올랐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분명히 있죠. 작년 9월 달에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우려하는 보도들이 많았어요. 집값이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되냐. 거품이 막 일꼈다 막 이러면서 엄청 비판했단 말이에요. 얼음이 오른다고. 네. 그때 대표적으로 비판했던 방송사 어디예요?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치솟는 아파트 값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난해 내놓은 파리 대책 이후에 1년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평균 16%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 강력한 정책 내성이 생겼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난달 8.27 대책이 나온 직후였지만 시장 반응은 모르쇠였던 셈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도 오름세를 이어갔고 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등 강남 강북할 것 없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근데 지금 듣는다며. 그러니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 정책 내성이 들었다. 정책 틀려. 내성이 들었다 해야죠.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아닌 척을 하냐고요. 집값 올랐다고 막 이렇게 부풀렸다고요. 오를 때는 되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오른 데는 다 찾아갔어요. 가고 뭐 동대문도 가시고. 오른 데는 다 찾아가놓고 네. 실제로 전세값이 떨어진 데 서울 중에서 강남 송파 뭐 이런 데만 가는 거 치사하잖아요. 네.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채널A도 마찬가지예요. 채널A는 더 재밌는데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다 보니 청년층의 좌절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의 집값이 1년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집값마저 올라 자기 돈 4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황당한 거죠, 진짜로. 이런 식의 보도가 물론 TV조선 채널A만 했던 건 아니에요. JTBC도 당시 보도가 있었고 YTN도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언론이 불과 작년까지만 이 멀리 가지도 않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올랐다고 그렇게 이 아우성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또 아우성을 하고 있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집값이 그대로면 또 그대로라고 또 한심해요 진짜. 왜 그대로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비판해야 되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진짜. 집값은 올라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얘네들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니, 태평선대라고 얘기합니다. 올라도 뭐라고 해요. 네. 올랐다고. 그거는 이 정부였기 때문이고요. 그쵸. 박근혜 정부였으면 오르면 네.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조선 인턴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도 보도를 모니터를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이노믹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 총리. 빚내서 집 사라고. 부동산이 경기를 그렇죠. 살려낼 거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 당시에 이 박근혜 정부가 무려 1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거 많이. 근데 13번 대부분이 다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 어떻게 이 거래를 많이 늘릴 것인가. 그래서 이 대출 규제도 풀고 그리고 뭐 재건축 연한도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씨는 부인했지만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러면 방송사들 어떻게 보도했냐? 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때는 마치 이 부동산 정책이 모든 해답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진짜 웃기면 KBS 보도 제목만 말씀드려볼게요. KBS
재건축 청약 쉬워진다. 부동산의 훈풍? 이거였어요. 네. 야, 저기 생각해보니까 지금 조건 들어서 훈풍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거의 안 나온 것 같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훈풍. 네. 네. YTN 재건축 쉽고 빠르게 강남 목동 수혜. 이거였어요. 네. SBS 재건축 쉽게 한다. 신도시 중단. 네. MBC가 그나마 저는 멀쩡했다고 봤는데 초강수 규제 완화 시장 반응은 이 정도였어요. 네. 물론 이 규제 완화를 굉장히 띄워준 거죠. 그리고 보도 내용도 굉장히 웃깁니다. KBS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 셈이다. 네, 이렇게 설명했어요. 되게 좋다. 긍정적이다. 네. 네. 자, MBC 수도권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최근 5년 평균에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오늘 발표는 지난달 1일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서 부동산 규제를 확실히 풀겠다는 강한 신호다. 신이 났죠. 자, SBS 재건축이 쉬워지면 목동, 상계동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어느 지역이 막 수혜 받을지 네, 이런 거 설명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설명해놓고 근데 더 웃긴 건 지상파는 이 정도면 좀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상파보다 더 심한 곳이 TV조선이었는데 TV조선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는 건 초저금리 기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금리 여파로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 5% 이상의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문정 마곡지구와 위례 신도시 등 개발이 한창인 곳의 상가 시장이 뜨겁습니다. 투자 문의가 많아지면서 문정지구 상가엔 3천만 원, 위례 신도시 상가엔 5천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됩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규제를 막 풀어가지고 부동산 막 빚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사게 해놓고 이건 엄청 칭찬해줬으면서 이렇게 띄워줬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이 집 사기 힘드니까 집값을 낮추겠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막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느니 부작용을 막 엄청 부풀려서 보다는 황당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보도가. 이런 식의 방송 보도가 진행이 됐어요. 진짜 이 정도면은 스스로 이건 봐야 돼요. 저는 이 방송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내가 이때는 어떻게 보도했지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런 거 안 해. 그래야지 최소한 SBS 정도는 보도를 해야죠. 이러니까 부끄러운 보도였습니다. 진짜 방송사 보도들이. 그런 거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자기한테는. 자기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참 더 웃긴 거는 자기가 집이 없어도 일단은 이런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사놓고 보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최경영 기자 말이 그렇잖아. 이제 본인은 노동자인데 노동자에 반하는 보도들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경영 기자 말이 예전에 뉴스타파 있을 때 막 조사할 때 언론사의 간부급들이 전부 다 강남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예전에 그 말씀을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 사느냐, 내 어떤 포지션이 무엇이냐가 실제로 그 보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라고 박용규 저희 그러니까 그 상지대 교수가 그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자 기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여성 기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도 이게 기자가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서 이제 언론사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연하고 보도의 내용도 양성평등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려면 여성 기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계층의 문제 있잖아요. 기자들이 너무나 중산층 이상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집 그 자제들만 이제 기자가 되고요. 지금 언론사에 들어가고. 언론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언론인들은 이미 부자가 돼버렸고 기득권층이 돼버렸고 이러면서 계속 그들이 만들어내는 보도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를 실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언론사라는 것이 대부분이 부동산 광고로 굉장히 연명하고 있는 많이 먹고 살죠. 네, 연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늘 호황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울해진 것이죠. 우울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횡설수설이에요. 지금 보도가. 네네. 약간 부동산 보도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TV조선 그러니까 이 2014년도 보도 보면 나오잖아요.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오피스텔도 인기다. 이미 부동산 자체를 수익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의 개념, 의식주라는 어떤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라 완전 수익 수단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사람은 무지 많아요. 제 친구들은 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신문 모니터 보고서를 볼 텐데요. 신문은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를 언급한 기사량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모니터 기간하고 보도량 좀 알려주세요. 네,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2달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68건 정도 보도가 됐어요. 지면에서는. 네네. 근데 이제 한국경제가 19건, 매일경제가 17건, 네. 조선일보가 9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경향 5건, 동아, 중앙, 한겨레는 6건 정도 보도를 했거든요. 확실히 그 경제지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했음을 그렇죠. 경제지는 알 수 있죠. 걱정이 많으신가 네네. 봅니다. 그죠? 네. 역전세난, 깡통전세 이 단어가 등장한 보도가 이만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나마 조선일보가 그 종합일간지 중에서는 비교적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도량 9건, 6건을 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더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종합일간지 얘기를 할 때는 내용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는요. 경제신문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내용 그 제목을 뽑아낸다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중동이 다 비슷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보도 제목 좀 살펴주세요. 한국경제 제목이 헬리오발 입주 쇼크, 성남 하남 전셋값 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헬리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번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헬리오시티라고 그 송파구에 이제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게 9,500 가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이고 이 물량이 터져가지고 이제 역전세난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라는 곳이 이제 분양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전세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전세가 지금 나온다 이런 소리죠. 네네. 이거를 모르니까 도대체 왜 송파에 가가지고 이 전세난 어쩌고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갑자기 거기 하늘에서 집이 떨어졌나 이해가 안 가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혼동스러웠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거기 그래요? 송파에 엄청나게 큰 땅에다가 그냥 아파트만 거기다 다 지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하여튼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국 경제가 헬리오발 입주 쇼크, 성남 하남 전셋값이 뚝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 하남에서 전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송파로 들어갔나 봐. 송파가 막 전세가 매물이 넘치니까 같은 값이면 서울 가자. 그러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조중동 표현의 차이는 있었는지 좀 봅시다. 네, 대부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집값이 굉장히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기사를 써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부동산 한파에 입주 쓰나미, 전셋값 뚝뚝 이렇게 또 썼어요. 계속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막 대폭락을 하는 것처럼. 나는 송파로 이사 가야 되나 봐. 왜요? 전셋값이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싶네요, 저도. 그리고 뭐 이제 조선일보는 강남발 전세 하락 12주 연속 떨어졌다 이러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가장 큰 곳은 강동구다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하기도 하고 동아일보는 전셋값 내리막 커지는 깡통 전세 공포 이런 식으로 매일경제는 17개 시도 중 11곳 역전세 위험지대 이러면서 뭐 위험, 공포, 연속, 쇼크 강조하면서 부동산 하락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진짜 떨어졌는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떨어졌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그 서보미 기자님께서 쓰신 부동산 아무뉴스 대잔치라는 제목 제목에서 진짜 잘 줬어요. 아무뉴스 대잔치. 맞아요. 아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뚝뚝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근데 여기서 아주 잘 짚어줬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최근 저점이었던 2005년 초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매매 가격은 1.8배 올랐고 전세는 2.1배가 올랐다. 10여 년 만에 80%, 120%가 상승했는데 최근 1%, 2%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서민에 큰 부담을 줬던 전세값이 비로소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이준영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실 부장의 어떤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게 10년 만에 80%, 120%가 상승했는데 최근 1, 2%가 떨어진 거래요. 진짜 완전 아닙니까 이건 진짜.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인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120% 오르고 지금 이제 1%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 정말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뚝뚝 떨어졌다 이거는 좀 오바다, 엄살이다 이 말이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놈의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때문에 진짜 전세 매매가 폭락이 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보수 경제지들은 이 그 역전세 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헬로시티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전세값이 대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석적인 기사를 내놔요. 얘네들이. 그래서 조선일보가 2월 11일 날에 역전세 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헬리오시티 효과가 꼽힌다면서 헬리오시티 효과는 구 경계선도 넘어 헬리오시티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5천만 원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헬리오시티가 강남까지 영향을 끼쳤다.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매일경제도 1만 가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시작된 전세가 하락 파동이 올해 강동구 지역으로 옮겨 붙으며 점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실제로 이 헬리오시티 때문에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일단은. 아니었어. 그것도 심지어 갈라 그랬는데 못 갑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헬리오시티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해놓고선 2월 26일 날에 입주 예상외 순항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 진정되나 이런 진정이 돼버렸구나. 이런 기사에서 9,510가구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세난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우려에 비해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헬리오시티발 전세대란은 일단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내가 가끔가다 하면 우리 남편이 거기 집이 떨어졌대. 그럼 떨어져도 우리 집보다 몇 배는 높아.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 거기가 그렇게 좀 떨어졌다네. 그러면 비웃어 우리 남편이. 저는 이게 불만이었던 게 이게 경제 전문지면 적어도 전망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 놓고 나선 전망이 틀렸어요. 이래서 전문지라고 뭐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거에서 맞추겠어. 믿고 읽겠습니까? 이거 역전사랑 온다 그러는데 안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지 뭐 진짜. 얼마나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전문지라고 이렇게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진짜 말대로. 거들먹거리고 있죠. 나 전문지다. 그죠. 전망은 틀리지만 어쨌든 전문지다. 자, 그러면 한겨레의 경향은 어떻게 보도했나 좀 얘기해 여기서 주세요. 진짜 잘 짚은 포인트는 이 문제가 갭 투자자들에게 닥친 공포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 보증금을 끼고 계속 집을 샀으니까. 자, 갭 투자자는 뭔지 또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갭 투자자들은 자기가 사실 돈이 없는데 그 전세값하고 집값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집은 없지만 1,000만 원이야. 근데 전세값이 700만 원이야. 그럼 3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300만 원 융자 받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그 갭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집값이 올라. 그래서 내가 투자한 300만 원은 금방 회수가 되고요. 나는 재미만 보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계속 그 갭을 이용해서 집을 샀어요. 이런 갭 투자자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정말 돈 한 푼도 없어도 계속 융자 받아가지고 그 집을 막 사들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역전세난이 오니까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자기가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 맞죠. 그래가지고 경향에서 서울 전세값 15주째 하락. 빚내 집산 갭 투자자들 좌불안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갭 투자자한테 큰 문제가 생겼다. 어떤 광범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 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기 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과도하게 끌어들여 집을 산 갭 투자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깡통 전세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붙으면서 갭 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이 역전세난이 어쨌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소수의 갭 투자들에게 닥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도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갭투자 심했던 경기도의 경고 등 여기서 뭐 다만 갭투자 주택의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사고로 주로 갭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갭투자자의 문제임을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집을 보실 때 집 들어갈 때 좀 이거 우리가 많이 전세 들어갈 때 얘기하잖아요. 이 집이 지금 전세값이 너무 높다. 집값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꼭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해. 이 동네 시세가 얼만데 이거 충분히 받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공시지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경매에 들어가거나 이 갭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대책이 없으면 손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경매로 집값을 받으면서 내가 그 전세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도 집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열심히 보잖아. 그래서 저는 전세비를 내가 올려줄 테니 이걸 다 갚아라. 안정적으로 이걸 갚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계약하는 날 은행에 가서 그 값을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융자가 없어지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갭 투자자들이 주로 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비를 받은 다음에 이 집 갚아라. 그 돈 딴 데로 쓰지 말고 이 집의 그 융자를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깡통 전세가 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사실은 취하면서 전세를 들어가셔야지 되는. 데 사실 이런 문제도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에서 맨날 괜찮아 안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업자가 그러진 않지만은 일단은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갭 투자자들의 문제는 사실은 저도 한겨레나 이 경향에서 말한 것처럼요. 일단은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는 생각해요. 그렇게 집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정부는 가셨어요. 저기. 네, 그래서 먼 곳에 가셨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분들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집을 빨리 파셔야지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해결. 팔으라고 이 정부 들어서 몇 번 얘기도 네,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착륙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시간을 사실은 좀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8.13 대책 나오고 9.13 대책 그 사이에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 시간에 이걸 믿고 정부가 정말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믿고 이미 집을 파셨으면 괜찮은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강남 불패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으면 이제 이번에 폭탄을 또 이제 받겠죠. 어찌 됐던 간에. 근데 이 문제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 갭 투자자를 위해서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쨌든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 뭐 세입자가 보증금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면서 내놓은 해결책이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되냐면 제가 그 조선일보 사설 집값 전세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져야라는 그 12일 사설을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좀 약간 초반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자인 척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중간에 딱 본색이 드러납니다. 경제에 백해무익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정론이야. 깜짝.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그 대책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터줘야지 이게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완화해 달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전세값 하락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갭 투자자들이죠. 근데 갭 투자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마저도 완화해주면 완전 그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갭 투자 다 해놓고 이제 뭐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 완화해줘. 지금 갭 투자 열심히 한 다음에 이미 볼 거 다 보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낼 세금마저 안 내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120%의 이익을 봤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의 손해도 보지 못하겠다면서 이제 완화해줘라. 그 거래 숨통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왜 그래? 내 집에 아파트가 일단 없습니다. 네.
계속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혹시 이 사설을 쓰신 논설위원께서는 갭 투자를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양도소득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 언론이 진짜 계속 끊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정부든 오르는 정책을 내놓으면 크게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맨 처음에는 그거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효과 없어. 절대 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효과 없어라고 우기다가 정말 효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이 서민 경제가 어쩌고 우리 다 죽어나간다 국민이 다 지금 난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래서 불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보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번에 하면서 진짜 너무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횡설수설. 네, 횡설수설하고 간사하고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서요. 이제 진짜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사실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열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면 내가 속으로 호호호 했을 텐데 비슷한데 난리들이야 이런 생각이 한 50% 정도 떨어지고 나면 뚝뚝이라 써도 돼요. 그 정도면 뚝뚝 떨어진 거지 그거. 기분이 좋죠. 근데 0.25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뚝뚝이라니.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네. 어제는 잘 들었다고 할 수 없네요. 방심이 행태는 진짜. 저는 고등학생 때 봉사 동아리에 있었고 1학년 때는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시상식에서 단체 부분 수상 및 체험 수기 부분에서 이런 잘 나갔다는 지금 잘 나가는 것입니까? 네. 협회장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2학년 때는 지역 MBC에서 주관했던 청소년 장학생 봉사 부분에 수상까지 했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작년 초반까지 약 5년 동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제작 자원봉사도 했었죠. 네. 게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단체 체험 학습으로 독립영화를 보고 나서 적은 후기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은 글이 있었죠. 그만큼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제가 김광일 그 인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으로 단순 욕의 수위를 넘어서는 욕이 나오더군요. 사실 왜곡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은 싸그리 무시하는 김광일. 저는 악마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심이 심의를 듣고는 처음엔 주의가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듣고는 방송을 들으면서 오만 욕이 다 나오더군요. 강아지 욕, 송아지 욕부터 해서 오만 욕이. 방심이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딱 보면 저번 조중동에서 언급되는 전문가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더 심하면 심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차명진은 오냐오냐 봐주고 TV조선은 오냐오냐 해준다. 문득 미디어문구 영상에서 본 사드 배치 관련 조선 계열의 막장 행동에 성주 주민들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I am sorry. 나는 미국 놈이다 임마. TV조선 나가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재밌으시네. 그리고 오늘 임모 업모가 동시에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우리 상황을 다 아는겨. 어떻게 알았지? 보고서를 보고 딱 알았대잖아. 우리 미령 권님탱님께 부탁 하나 드리면 제 실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는 실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정기총회는 못 가지만 대신 추가 후원을 약소하게 넣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난 뻔뻔하님께서 대표 언론인 3인에 이부영 씨가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부영 선생님이 대표 언론인 3인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아투이, 조선투이 그리고 80해직이라는 그 해직 언론인 단체들의 대표로 이제 이분들을 모시긴 했어요. 그리고 이부영 선생님은 분명하게 동아투이의
어르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이병헌 선생님이 이제 정치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민주당이었지만 중간에 한나라당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늘 이병헌 선생님이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그 이분이 이것을 하셔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분 변명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김영삼 대통령 때이 합당 되면서 한나라당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김영춘 장관이라든지 김부겸 장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오점이라고 저도 그때 굉장히 분노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따라간 사람들 다 싫다 막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병헌 선생님은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이사장이시고요. 동아투의 위원이기 때문에 동아투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드리고요. 대표 언론인 3인 이것은 아닙니다. 자, 레이니 치세님, 야 진짜 이걸 지명 기사로 내보냈다니 길이길이 남을 기사네요 하면서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트럼프의 돌직구. 야, 난 백승우 기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네. 왜 그동안 계속 볼 때 요렇게는 안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하나 제보가 온 게 있어서 보고서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또 재밌는 보고서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특파원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니치세님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목요일 오후에 뉴스를 보고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연휴 동안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이시죠? 그 북미 회담 때문에. 그리고 민중의 소리에서 공개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러고 나니 뉴스는 물론이고 매일 듣는 미탈마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몸을 추스렸는지 미탈에 손이 가더군요. 그런데 아이고 죄송하네. 그런데 방심위의 행태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럴 거면 그냥 AI 심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팟빵의 댓글에서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왜 시방이라고 씁니다. 그냥 쓰면 XX표로 되니까 나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 인터넷 댓글도 비속어 욕설을 쓰면 차단하는데 공공의 방송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TV조선은 어떤 말이든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게 지금 방심위가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 못하냐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무능한 정부론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정부가 해결하네요. 물론 조선일보가 바라는 방향의 해결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황교안이라는 인간 말종이 정의당 가서 드루킹 꺼내들었던데 이거 안 다룬 방송사나 신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왠지 TV조선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격장애가 있는지 황교안 XX라고 크게 외치고 싶네요. 방심이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네. 아유, 속상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다음에 프랄렘 마이 조미선님께서 네. 반편이가 사용해도 되는 말이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반 그 표현을 XX 쓰셨구나. 같은 분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날쌘 두더지님께서 파티에 방심위원들 얘기하면서 그 단어를 다 또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아무튼 저희가 요즘 이 비하 용어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고이양이 아빠님, 배려와 존중으로 약자를 이해하고 언제라도 나를 포함한 누구라도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약자를 욕망과 이익 대상으로 이용하고 놀리는 사람은 약자에게 또 외면당해야만 하는 재활용 불가. 폐기 인간물. 이거 더 센데 반편이 부드러? 폐기 인간물. 저는 이런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비하 용어보다 저는 그렇죠. 이런 용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연 회원이라는 다행의 고마움과 쬐끔의 먼지만큼이라도 더 옳은 여생을 향한 여생까지 다짐을 놓지 않겠습니다. LB, PB, 갑돌이, 개똥이, 고사랑이, 사슴개, 아지둥지, 소라, 밥비, 뽀미 별명이야. 뽀야도 미디어, 그러니까 그 미디어 탈곡기 청취에 고마워합니다. 8마리 이상을 들으시네요. 민원연 짱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방심위원은 일정 정도의 교육 이수 후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위원이 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시정으로 보고 내일도 탈탈탈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에
오신다고. 네. 네. 네, 아, 내일, 그 시청이군요. 네, 오늘이에요. 네. 오늘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옥수수 요염차님.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개인적인 출장으로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민원연 화이팅! 하고 다시 출국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